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압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민심은 탄핵의 여파가 남아있던 4년 전보다 국민의힘에 더욱 쏠렸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3개월 만에 치러지면서 정작 지역의 중요 의제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다는 지방선거이지만 거대 양당의 공천 논란 속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중앙정치의 예속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6.1 지방선거의 결과를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원입니다. 네. 먼저 이번 6.1 지방선거 여러 평들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우리도 두 분의 종합적인 총평을 먼저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교수님 말씀 주실까요? 지난번 대선이 이제 이른바 역대급 대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번 지선도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선 3개월 만에 치러진 예외적인 선거죠. 두 번째로는 대선 후보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지선 과정에서 개입됨으로써 대선의 연장전으로 치러진 선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좀 예외적인 선거였고요. 네. 국민의힘은 국정 동력을 확보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쇄신 요구를 부여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 정당은 전면적 재구성을 요구받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접하게 치러진 선거에서는 보통 후광 효과가 크게 작용하는데 이제 새 정부가 승리하는 경우가 많죠. 국정 안정론이 이제 작용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참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불리한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실패했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원 기자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더 거대 양당으로 수렴되는 결과를 보여줬었거든요. 특히 지방의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기초단체장이나 지방기초의회에서 정치적 다양성이 좀 확보되어 왔었었는데 네. 이번에 좀 더 거대 양당으로 수렴되는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수치를 좀 확인을 해봤었는데 95년 1회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이 거대 양당 당선자가 67%였는데 이번에는 92%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도 정당 공천이 시작된 2006년의 선거에서는 78.2%가 거대 양당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94.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선거 제도로는 더 이상 정치적 다양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게 한번 확인이 된 선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방선거의 취지가 오히려 더 무색해지게 만든 선거였다. 네. 강호진 교수님 모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역대급 선거가 지난 대선도 역대급 선거였는데 이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게 이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도 지방선거치고는 역대급으로 지방선거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선 후 3개월 만에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대선의 영향력을 그대로 입을 수밖에 없다. 대선의 영향력이 그대로 전달되었던 선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결과가 역대급으로 적은 표차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권 과정에서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 결과 출범 기준으로 보면 약간 반등을 했죠. 이제 취임식이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렇지만 다른 정부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투표율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선의 영향이 아직 끝나지 않은 선거였지만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난번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정말 예외 없이 민주당이 승리한 다시는 어떤 정당도 그런 정도의 승리를 얻기 힘든 정도의 네. 그러니까 지방 수준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은 중간 권력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이번 지선은 그러니까 지방 권력 수준에서 여전히 여당인 지방 권력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선의 연장선장이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전략이 이 사실 대선 전략으로 가면 이건 필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었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복귀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 자체가 심판론 이런 대선의 연장선으로 이번 지선을 치르겠다라는
심판을 하겠다는데 3개월밖에 안 되는 이제 막 출범한 정부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전략적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 네. 지금 이번에 대선 2차전 양상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지면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다 가장 큰 거는 뭐 모두의 말씀도 나왔었지만은 지역 의제가 완전히 실종됐다라는 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거 자체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를 해야 된다라거나 윤석열 정부를 옹이해야 된다 또는 이재명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의원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이런 중앙 정치 이슈 중심으로 다뤄지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의제 자체가 다뤄지지 않는 지역,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번 정권의 창출이 대구 경북으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도 확실하게 밀어줘야 이번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의제를 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더더욱이 지역 의제가 논의될 수 있는 장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위제를 대하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나 대응 자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앙 정치에 기대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를 옹이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같이 갔었었고 네. 동시에 지역 후보 자체 발굴에도 힘쓰지 않으면서 경쟁력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당 후보와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정책을 두고 논의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담보되지 못한 선거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기자는 굉장히 그 선거 전략 자체가 큰 의지가 없었다고 평가하는데 강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글쎄 의지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역에 많은 문제들이 누적돼 왔고 특히 대구 경북만 하더라도 청년 이탈 문제, 특히 지역 통합 문제 포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역 소멸 문제라든지 지역 청년 이탈 문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선거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항과 분당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 이제 대선의 연장전으로 치를 것인가가 집중이 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그 이슈가 좀 묻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씨를 뿌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조금 더 확장하려고 했지만 보수 정부 10년 동안에 사실은 진전이 없었던 지방 분권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정말 완성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문제 제기와 또 정책적 아젠다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소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그 대선의 연장전으로 치렀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지방 권력은 민주당이 여당인데 무슨 소리냐라는 이제 비판을 받았던 거고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사실은 뭐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대구 경북의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윤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역설적으로 대구 경북은 가장 청년 문제가 많은 곳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번 선거에서는 흔히 말하는 이제 과연 공정이란 무엇인가, 지역 청년의 공정은 과연 수도권의 공정과 같은가, 능력주의 문제, 특히 이준석 대표가 쏘아 올린 능력주의 문제, 정말 계급장 다 떼고 시험으로 붙으면 지역 청년들한테도 기회가 있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또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네. 거죠. 그 어느 지방선거보다 결과치로 보면 굉장히 그 두 거대의 양당의 구도로 치러진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그 결과 뭐 민주당에게도 참패라는 결과가 같습니다만 더 이 틈바구니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은 거는 진보정당의 존재감이 여실히 줄어들었다고 아까 이 기자가 모두도 얘기를 하셨죠. 네, 예. 맞습니다. 이 진보정당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고 진보정당이 사라진 이 사실이 이 지방자치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의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에 진보 정당이 이렇게까지 나쁜 선거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긴 할 겁니다. 뭐 전체적인 정치 구도나 뭐 의제 실종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문제가 지역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정의당이나 뭐 진보당 같은 진보 정당이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장 잘 해왔던 것은 지역에 천착해서 지역민들의
민원들을 가장 열심히 해결해주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했었었는데 네. 과거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중앙 정치의 진보 정치도 매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모습들이 실종이 됐었습니다. 네. 그 결과가 이번에도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보 정당이 새로운 어떤 리뉴얼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지역 정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네. 하고요. 뭐 좋은 예가 저는 이번에 낙선하긴 했지만 안동에서 이번에 시의원에 도전했던 녹색당의 허승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018년 선거에서는 4등으로 낙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등으로 낙선했고 득표율도 많이 올랐고 오히려 초반에는 당선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도 품게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 허승규 후보가 그간 안동에서 지역에 천착해서 지역 문제에 이렇게 집중해온 모습들이 주민들에게 더 소구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보 정당이 이번에 정치적으로 뭔가 리뉴얼을 준비한다면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이상훈 기자는 분석에서 진보 정당이 구도의 문제로 이렇게 존재감의 위기를 맞이한 게 아니다. 그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에 더해가지고 진보 정당이 양당의 거대 양당의 구도의 희생양인 동시에 진보 정당이 추구해왔던 지역 천착형 어떤 정치적인 방향을 이번에는 잘 구현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강 교수 동의하시나요? 저도 이 기자님과 대체적으로는 같은 의견이고요. 앞서 이제 이런 양당 구도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확인한 선거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론적 수준에서는 좀 동의를 하지만 사실 진보정당의 결과를 보면 정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전면적 재구성이 필요한 선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심지어는 이정미 전 대표죠. 3.7117% 얻었고요. 여영국 대표 같은 경우 4%입니다. 그리고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럼 진보정당의 단일 후보로 나온 걸로 알고 있으면 1.21%를 얻는 데 그쳤거든요. 이건 단순히 그냥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진보정당이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겠다라는 선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보정당이 사실 민주노동당부터 지금 사실 너무나 보편화된 의제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국민들한테 각인하고 또 동의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그런 정당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진보 정당이 그런 국민들의 실생활에 와닿는 그런 의제에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허승규 후보 말씀하셨지만 다른 당이지만 이번에 정말 험지에서 새롭게 출마해서 어렵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임미애 후보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이제 울산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에서 그리고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는 정당이 의석이 없는 정당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정의당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야말로 지역 밀착, 생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을 대변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선택받기 힘들다라는 것을 이번에 얻은 게 아닌가. 광주 같은 경우는 호남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국민의힘보다도 더 지지율이 비례대표 지지율이 낮았거든요. 이건 정말 정당 자체의 존립을 위협받는 중요한 문제 제기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6.1 지방선거 우리 지역민들의 선택의 의미, 그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투표율, 전체적인 투표율 자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50.9%였는데요. 대구는 43.2%입니다. 사전 투표율 최하위를 기록했고 본 투표율도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이런 정치적 무관심이라 할까요? 투표에 대해서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 이런 상황. 이 이유는 뭐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강 교수님? 참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에 사실 구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호가 컬러풀 대구 아니겠습니까? 컬러풀 대구. 근데 대구 시민들의 그 정치적 성향이 80%, 90%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20% 지지를 얻었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정치적 결과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대단히 문턱이 높은 아까 이 기자님이 제기하신 선거 제도의 문제가 일단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당들이 이런 선거 제도의 장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저는 정치인의
공급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에 이제 참 대구보다는 좀 더 낫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어려운 험지였던 부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생존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네. 3번 떨어지고 4번째 당선되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워서 찍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안타까워서 찍어주는 그런 동정적 지지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얼마나 지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도 진보 정당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얼마나 지속적으로 대구 경북에서 특히 대구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대단히 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또 역으로 아까도 다른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사례를 보면 이 빨간색 열풍이 불었지만 그 흔히 말하는 광역시에서 특례시에서 살아남은 수원시 같은 경우를 살펴본다면 수원은 이제 전직 3선을 했던 시장에 또 그런 기반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흐름 속에서도 조금 이렇게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역에 쏠려 있는 정치적 성향만 탓하기에는 다른 요인도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기자는 어떤 게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의 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강 교수님의 말씀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번 선거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거든요. 네. 대구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32명을 뽑는데 20명을 무투표로 뽑았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그래도 5명, 6명씩이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긴 했었지만 이만큼 나왔던 적은 없었거든요. 이것만 봐도 유권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지 않는데 유권자들이 다른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이렇게 요구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당들의 노력이 담보되지 않으면은 유권자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다라는 게 한 가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 앞서서 지방분권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지난 2017년 대선과 이번 대선을 살펴보면은 대구와 경북에서 좀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던 곳이 혁신도시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분권을 통해서 혁신도시가 구성이 되면서 거기에 젊은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외지 인구들도 들어오고 하면서 그곳에서 다른 어떤 정치적 변화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라면은 이 혁신도시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씨앗을 좀 꽃을 피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결과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가장 뭐 돈말을 종합해 보자면 내가 이 투표를 행사했을 때 투표의 효능감, 내가 이 투표를 하면 뭔가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 그 힘을 좀 느끼게 해야지 투표장으로 나가시는데 유권자들이 이 투표를 내가 하나 마나 한들만들 그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의지 자체가 안 생긴다는 것이죠. 예. 거대정당 국민의힘 지지자 같은 경우 대구 경북에서는 뭐 내가 굳이 투표하지 않아도 당선될 거기 때문에 네. 또 투표율이 낮은 거고요. 또 이제 소수정당 지지자들은 내가 아무리 나가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가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 차원에서 유권자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이제 정치인 차원에서 험지에 이제 노력하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또 진보정당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 정치에 대한 저는 강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뭐 향후 최소한 다음 선거까지는 이제 2년만 남았지만 그 다음 선거까지라도 좀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한번 여기에 올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이 현상의 연장선상일까요? 무투표 당선 말씀도 이 기자 하셨습니다만 유권자를 향해서 공약을 알리겠다는 노력도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처럼 유력한 광역 단위 이상의 후보들이 선거운동하는 걸 보기가 힘들었던 선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치열한 후보가 소통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못 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임하는 선거인데 전체적으로 이번 우리 지역의 후보자들이 이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이런 그 소통의 노력, 본인을 그다음에 검증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기자 먼저 말씀 주실까요? 일단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보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로 따지면은 7회 말, 8회 말 정도까지 됐을 때 큰 점수차까지 벌어졌을 때는 이기고 있는 팀이 그렇게 적극적인 어떤
플레이들을 하지 않는다. 그게 상대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선거 자체가 이미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어떤 식의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그런 인식들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보이고 더해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당선자 개인 캐릭터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통 통로를 통해서 자신은 충분히 의제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또 특별히 기존과는 보이지 않았었던 뭐 정치 버스킹이라고 하는 다른 뭐 선거 운동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치 버스킹과 같은 시도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장에 나가서 보기도 했었는데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시장 후보와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시장 후보와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선거 기간만 이루어지는 퍼포먼스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그 당선자의 소통 스타일이 이제 듣지만 수용하는 스타일, 수용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통이 일정 부분 좀 오해를 낳는 대화 방식이기도 합니다. 뭐 이번에 대표적으로 대구 FC 문제가 그랬기도 했고요. 대구 FC와 관련돼서 홍 후보가 했던 말들이 대구 FC 팬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남겨줬고 그로 인해서 선거 기간에 잠깐 논란이 일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이번에 정책 실종의 어떤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참 후보에 대한 관심이 유권자들이 많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월등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정치권에서도 예의를 얘기하기도 하는군요. 예의 놀랍습니다. 저는 그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안 했다는 그 해명도 놀랍지만 여튼 강 교수님.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 검증하려고 했던 언론이나 이런 검증기관들의 노력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당선이 거의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또 비판적 시각에서 본다면 공직 쇼핑 또는 더 큰 자리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서 대구시장 선거를 보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고요. 대구시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비판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이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관련돼서 그렇다면 대구 시민들은 대구 지역 정치 30년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거냐, 좀 심각하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된다. 마찬가지로 지역 언론과 지역 사회가 우리가 대구 지역 정치를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해 왔으며 어떤 후보를 뽑아왔고 이후에 어떤 후보를 또 비판해 왔고 또 검증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 후보는 이제 선거 시민단체 정책 질의에 대해 대단히 불통의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당연히 유권자들은 도대체 이 홍 후보가 새로운 시장이 돼서 대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찍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관심 없는 사람은 찍지 않는 것이고요. 네. 자, 교육감 선거 한번 살펴보죠. 대구시 교육감은 일찌감치 지금 현재 현직 교육감 강은희 교육감이 무투표로 그냥 당선될 거라고 했다가 엄청욱 후보가 출마했고 양자 대결을 하긴 했는데요. 경북 같은 경우도 3자 대결 치러지면서 다소간 네거티브도 좀 있었고 했지만 현 교육감이 당선이 됐습니다. 현역 교육감이 절대적인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 기자? 이것도 제도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정당 공천이 되지 않고 그리고 교육자로서 경력이 있어야지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이제 단체장 선거보다는 후보자 풀이 좁거든요. 좁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한계가 있고 더해서 이제 정당 공천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공론화되는 과정들이 선거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 다른 단체장 선거는 이전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교육감 선거는 현역이 아닌 다른 후보자, 도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체장은 계속해서 자신이 노출되는 기회를 얻고
다른 도전자는 기회가 없고 네.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현역의 어떤 강세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인 진입 장벽이 설치되어 있군요.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교육감 선거는 현직 효과, 현역 효과가 큰 선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공천이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름을 보고 찍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역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기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자에 비해서 훨씬 더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좀 측면이 있습니다. 논란도 있고 찬반도 있고요. 네. 흔히 말해서 깜깜이 선거라고 또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이제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무관심이 많고 그냥 줄투표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역 효과가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지방선거 다른 단체장 선거에 비해서 좀 엄밀하게 임하는 자세가 좀 적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강은희 이제 교육감 당선자죠. 이제 이 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강은희 교육감의 그 플랜카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직 교육감 강은희. 저는 이게 이제 특정 지역에만 이런 플랜카드가 걸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대구 전역을 가보니까 거의 모든 플랜카드가 공약이 없습니다. 현직 교육감 강은희, 현역 교육감 강은희다라는 대단히 충격적인 그 플랜카드죠. 전국적으로 좀 이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교육감 선거의 현실을 좀 웅변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씁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교육감 선거가 전국적으로 보자면 바뀌었단 말이죠. 많이. 네. 보수 교육감들이 약진을 했는데 이런 변화의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진보 교육감 시대가 거듭되면서 이제 진보 교육감의 아젠다가 실제로 많이 정책화됐습니다. 근데 관련돼서 그렇다면 왜 그러면 진보 교육감 세대가 또 지속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유권자들한테 새로운 아젠다를 통해서 각인시키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 구도 차원에서 본다면 과거에는 이제 보수가 많이 분열했었죠. 보수적인 이제 성향을 지닌 교육감 후보들이 이번에는 좀 단일화가 많이 됐고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 교육감 세대가 뭐 저물고 있느냐라는 거 한다면 좀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그런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과제를 던진 건 사실이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진보 교육감 아젠다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선거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시는지요? 교육 현장 자체의 변화는 일단은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진보 교육감들이 내세웠던 어떤 무상교육 어떤 정책 아젠다가 많이 도입이 된 상태고 이거에 대해서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조차도 이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은희 교육감도 교육 복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고 사실 대구에 가장 늦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대구에서의 무상급식이 실현된 걸 강은희 교육감이 완성시켜 놓은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차별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보 교육감, 소위 이제 진보 진영의 교육자들, 교육 정책 입안자들은 다른 고민들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좀 주목하면서 봤던 것이 노키 교육감, 울산의 노키 교육감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아젠다 정치적인 의제들을 좀 던지고 있거든요. 뭐 학교 급식을 이제 무상을 넘어서 채식 급식까지도 할 수 있도록 도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정책적 아젠다들을 진보 교육감들이 얼마나 발굴할 것이냐가 보수 교육감들의 또 다른 정책적 아젠다의 발굴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를 보면 어쨌든 대구 경북은 모두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는데 일부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무투표 당선 지역이 많고요.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떨어지게 되면 나가서 보통 무소속으로 다시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합을 벌이게 되면 다른 야당 후보와의 경합이 아니고 이게 무소속과 국민의힘과의 어떤 경합만 진정한 경합처럼 대결을 벌인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이 기자?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의성과 영천, 울릉에서 이번에 무소속 단체장이 선출이 됐거든요. 그 외에 경산, 청도, 영주, 군위에서도 이번에 무소속 후보가 좀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세 곳밖에 무소속 당선자가 없었고 또 이 세 곳 중에 두 곳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탈당 무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또 다시 국민의힘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무투표를 벗어서 무소속이 당선됐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그것보다는 이제 단체장 무소속 단체장이 탄생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를 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戚임훈 시장이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과 다음 선거에서 결전을 이룰 수도 있고, 또는 다음 선거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 의식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의성 군수도, 의성과 군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문제가 지금 거론되면서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지가 좀 더 주목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결과는 역시 또다시 TK 지방의회가 이제 보수 일색으로 과거 4년 전보다 훨씬 더 한 당에 집중되는 현상, 거의 뭐 한 당으로 통일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단 한 명의 당선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컬러풀 대구라는 이름에 맞는 여러 색깔을, 여러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한 게 아니라서 우려되는 지점이 좀 많다고 하는데, 정치적 다양성 실종은 물론이고요. 정책의 집행과 감시의 과정,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강 교수님, 4년 전보다 퇴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4년 전보다 퇴보냐 진보냐는 또 이제 사실 또 다른 좀 논쟁이 필요하지만, 제가 좀 우려를 좀 가지는 것은 이제 대구 경북이 대표하고 있는 보수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작은 주지만 지속적으로 보수적인 정당만 투표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많은 보수 투표 유권자들은 보수적 가치에 기반을 해서 투표를 하고 또 자신의 선택에 만족을 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굳게 지키고자 하는 보수적 가치에 근거를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선택에 만족을 할 테고, 그렇다면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오는 그 정치 변화를 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과연 대구 경북의 그 가치가 과연 보수가 가치에 기반을 둔 보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이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녹색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있고 청년의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들이 전혀 다른 형태로 대표가 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임미애 후보의 도전에 저는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미 있는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 좀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지금부터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 저희들이 여러 번 기회를 마련하면서 이 문제점, 제도적인 문제부터 실제 우리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짚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 선거의 결과를 두고 또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만 하면 우리 지역을 보수의 텃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보수의 텃밭이라는 이 텃밭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보수가 흔히 말하는 정말 한 색깔로 정치적인 지향성으로 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강 교수님 의구심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이 아니고 이 공천이 된다는 거, 공천 확정이 곧 당선, 그래서 예선이 더 힘들다, 본선보다 더 힘들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선거 구도가 펼쳐지면 우리 지역 사회는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앞으로 끼치게 될 건지를 한번 짚어보죠. 이상훈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대구랑 강주를 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주당은 대구에 올 때마다, 국민의힘은 강주에 갈 때마다 언급하는 게 있거든요. 지역 내 총생산을 언급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라는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와 광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꼴찌를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뭐 일종의 결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정치 구조가 이렇게 계속되면은 단순히 그 정치 구조에서만의 경쟁 실종이 아니라 뭐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경쟁 실종으로 이어지고, 이건
중앙의 유력자에게 기대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지역의 어떤 지도층들이 모든 영역의 지도층들이 중앙만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의 의제가 실종되고 지역 스스로 어떤 사업들을 한다거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는 거죠. 네. 그 결과는 결국에는 이렇게 시민들 스스로가 함께 나눠져야 되는 상황으로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강 교수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수요 차원, 공급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젊은 층에서 이 사회 변화에 대한 요구가 없으면 그게 진보적인 쪽이든 보수적인 쪽이든 그 사회는 사실 정체된 사회고 앞으로 미래를 좀 담보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다양성이 줄어들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게 되고 이게 좀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또 마찬가지로 공급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생각을 가진 대구 정치를 변화하고 싶은 정치인들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어렵고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고 틀 안에 들어간 이 카르텔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차피 당선이 되기 때문에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할 노력을 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이제 악순환이 연속돼서 나쁜 정치가 이제 일상화되는 그런 좀 아까도 말씀하신 중앙의 모든 걸 기대는 그런 그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보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대구 경북이 보수의 텃밭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색깔의 보수들이 사실 경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네. 보수가 과연 미래 지향적인 보수인가,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보수인가라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은 이제 그런 구조가 너무나 카르텔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보수 내에서의 그런 경쟁 구도에도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가 변하려고 하면 그 기본적으로 정치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자질,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다양한 자질이 좋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같은 보수 내라도 괜찮습니다. 같은 보수 내도 아주 보수적인 사람, 좀 그래도 덜 보수적인 스펙트럼 내부의 사람도 나오고 하는 스펙트럼 내에서 이 사람들이 다 관심을 줄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뽑을 수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범죄 경력 보면 누굴 뽑아야 되나 아무도 뽑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을 선출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시민 정신과 공동체의 도덕과 규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에게 그런 입법을 통해서 조례 입법을 통해서 요구할 수 없는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들이 굉장히 위반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법규 위반한 사람들. 그래서 뽑을 사람이 없는 황당한 경우도 있어서 더 우리가 이제 선택에 있어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게 만들었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훈 기자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범죄 경력 이야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불거졌고 이건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여서 뭐라고 뾰족한 답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출마 자체를 막는다라는 것도 헌법상 권리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 일이고 그렇다면 이게 정당 내부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시스템들이 있느냐 했을 때 또 그렇지도 않고 또 수요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지 않은 범죄 경력이 없는 좀 양질의 사람들이 선거나 정치에 이렇게 발을 들일 수 있는 진입 장벽도 높고 또 관심도도 좀 못 가지게 하는 지금의 정치 구조, 풍토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또 그런 게 고착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또 범죄 경력도 범죄 경력이죠. 그것보다도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대구시 의원들 당선자들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놀랐던 것이 지난번 2018년보다 부자들이 더 늘었다라는 게 좀 더 문제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보다 자산들이 평균 자산이 7억 정도 늘었거든요. 당선자들의 자산이. 그리고 30억 이상 자산가도 지난번 의회는 2명이었는데 이번에 5명으로 늘었고 10억 이상 자산가가 19명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자체가 이렇게 자산가들로 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의 의제에 관심을 둘 여지가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정당, 그러니까 서민들의 의제를 좀 더 관심 가지고 보는 진보정당의
진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선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범죄 경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런 다양성의 확보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강 교수님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책 대표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과연 지방의회가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지방 시민들의 정말 의사를 잘 대변하고 있냐, 그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비판적입니다. 비판적인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회에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청년들이 내가 여기에 정치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내가 여기에 올인한다면 정말 내 자신을 좀 헌신한다면 나의 미래가 보장되고 있구나라는 될 수 있구나라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루트가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 유럽이나 선진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이제 지방의회가 그래도 저 정책 보좌관도 좀 더 추가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고 좀 한 단계 같지만 이 정도는 사실 택도 없습니다. 미국이나 그래서 유럽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방의회와 국회의 그 정책 능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보좌관 수를 늘리고 실제로 각 정당이 이제 국고보조금을 받지만 또 각 정당이 그런 연구소를 운영하지만 또 편법 운영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개혁을 해서 지역 청년들, 새로운 그 세력들이 들어가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게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번에 보면 거대 여야가 지역 구도를 타파하기는커녕 여기에 편승했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그 결과로 나온 게 당선 가능성 낮은 지역은 아예 공천도 하지 않고 후보 안 내고요. 당선 유리한 지역에는 선출 정수에 딱 맞춰가지고 후보 공천해서 그만큼 다 자신들의 공천을 통해서 당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들, 그래서 그 나타난 결과는 무투표 당선들 속출했고요. 이 모든 이유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인 또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에 기인한다고 여러 번 우리가 지적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도가 개선이 안 돼서 그렇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는 고리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제도 개선이 안 된 결과 나타나게 되는 이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번에 이런 지역 구도에 편성한 공천도 있었고 했는데 이 기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도 자체가 그런 모양으로 있는데 그 모양에 맞춰서 각 정당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낼 때는 안 내고 내야 될 때는 뭐 1명 내고 2명 내고 내서 불리한 곳은 내지 않고 하는 것 그런 판단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은 그런 모습들은 정당이 계속해서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중대선거구를 일부 도입을 하기도 했었지만은 이후에 뭐 질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중대선거구 결과를 놓고 단편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소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거나 그래서 중대선거구를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오히려 만약에 그런 단편적인 결과들이 그렇다면은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대선거구나 아니면은 선거구 제도를 개혁하는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의 이 개혁 방향이 옳지 않다라는 논의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 교수님 제도가 낳은 결과라고 보십니까? 제도의 효과가 일단 크죠. 일단 제도의 효과가 크고요. 앞서 우리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거구 획정 과정을 좀 먼저 독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영향에 의해서 그냥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의회는 그냥 수정 요구만 하고 한 번 정도 그리고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은 시민사회에서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선거구 획정 과정의 공정성이 확보가 된다면 예를 들면 4인 선거구는 그대로 그냥 실행을 하면 됩니다. 사실 지난번 대선에 뭐 여러 가지 역대급 혼탁한 대선이었다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교훈 또는 성과 중에 하나는 정치 교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확인한 거거든요. 네. 특히 또 청년들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청년들의 가능성을 확인한 거였다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과연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우리가 본다면 대단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시범선거구 11개구 뭐 25개 정도 되지만 11개 지역구에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런 전략적 고려 없이 실행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은 오히려 소수정당들이 후보도 못 내는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4인 선거구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시범 선거구를 실행을 하려면 사실은 뭐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만 4인 선거구는 또 이건 여러 가지 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선거구 선거제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선호투표제라든지 우리의 목적은 4인이냐 3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권자들의 의사가 비교적 그대로 정책 결과에 반영하는 선거제도거든요.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는 선거제도에 우리가 너무 문을 닫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좀 더 말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토론 시간 내에 하시지 못한 말씀 하실 수 있는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기자 먼저 하시죠. 일단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공직자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은 아무래도 언론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인의 입장에서 앞으로 4년 동안은 좀 더 그분들의 공직자들의 정책을 하나하나 좀 더 잘 살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호중 교수님. 한국 민주화 35년이 지났고요. 특히 이제 지방자치는 30년 이상 지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민주화 35년을 위계화된 카르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에 모든 걸 기대고 또는 중앙이 독점하는 시스템이었죠. 저는 그동안 35년 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좀 바꿀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저는 그동안 논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던 그런 지방정당 또는 지역정당의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 중앙당을 둬야 되고 5개 시도당을 가져야 되고 각 1000명씩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당법을 바꿔서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대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6일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해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강호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상원 뉴스민 기자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압승했고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 이어 이 선거에서도 참패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찮거나 언짢은 일을 둘로 생각하여 좋게 풀이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사실보다 해석이 더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룰 때도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패배라는 결과를 두고 졌지만 잘 싸웠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장 근소한 차이로 진 대선에 대한 나름의 평가인데 이런 자체 평가가 나올 때부터 이번 선거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선거 후일담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과 이번에 거둔 승리의 의미와 과정이 어떠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둔 압승의 의미를 잘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야 두 거대 정당은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는 해몽은 그만두고 냉철하게 사태의 의미를 해석하길 바랍니다. 그 해석의 과정에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국민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도 살펴주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